작년 연말에 상당히 주택가격이 급락을 했죠. 대출을 풀어줘서 집값이 다시 상승을 했고, 대출을 약간 줄이니까 다시 또 하락을 시작했고, 근데 내년에 또 신생아론을 풀어주면 또 올라간다라고 추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를 제가 예측해 드리면 최고점 대비 50%고요. 현재 시점으로 30%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견해랑 거의 비슷합니다. 경계하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그러면 그때 조금 정신을 다시 가다듬으셔야 돼요.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모습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는데요. 저는 한 30년 동안 부동산에 관련돼서 15년은 현업에 있었습니다. 현업에 있었고, 지금도 뭐 현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는 한 2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뭐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한분들하고 하고요. 조금 좀 다운해서 얘기하면 좀 혼동되는 전문가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에 상당히 주택가격이 급락을 했죠. 해가지고 지방은 한 50% 정도, 뭐 인천 송도 같은 경우가 50%까지 갑자기 급락을 했고, 수도권도 한 3, 40%, 또 서울도 2, 30%, 송파 같은 데는 35%까지 급락을 했어요. 6개월 만에. 물론 그 전해를 보면은 우리가 집값이 너무 높아서 정권을 이번 정부에 넘긴 것도 사실 국민들의 어떤 폭등한 집값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기치 아래 들어왔는데 실제로 집값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떨어진 게 이제 이번 정부의 어떤 뭐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높았던 집값이 좀 조정을 거치는 시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 유동성의 어떤 동맥경화 현상이 벌어지니까 건설사는 물론이고 시장도 급냉을 했죠.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금융사의 또 시스템, 뭐 뱅크런 이런 걸로 연결될까봐 정부에서 부랴부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PF 지원단을 만들어가지고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재작년 얘기죠. 급하게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될까 다들 초미 관심사였는데 1월 달은 그렇게 힘을 못 썼고요. 1월 3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기억나실 거예요. 13 대책이라고 하죠.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또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강력한 또 카테고리를 하나 던졌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부동산 투자 완화 정책을, 투자 활성화 정책을 던졌는데 발표할 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투기의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지 규제를 좀 하겠다라는 뜻을 펼쳤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대한 물량의 40조 원이 넘게, 원래 예산은 39조 6천억이었는데요. 41조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만큼 수요자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대출의 제한인 DSR을 적용을 안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했기 때문에 소득이 안 받쳐줘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은행에서는 힘든 분들이 정부의 이 특례론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 30, 40 분들은 10년 내내 상승하는 것만 보셨다가 잠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많이 내려갔으니까 지금 사면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또 내 집 마련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정책장을 잘 썼습니다. 쓰니까 1월부터,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9월 정도에 좀 힘이 약해졌죠. 엄밀히는 7월이고요. 7월에 약해진 이유는 이 예산이 소진이 된 거예요.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돼가지고 7월 달까지 거의 소진이 되고 나서 시장이 살짝 거래량이 줄어요. 왜냐하면 대출받아서 살 분들이 주니까. 그런데 7월 5일이죠. 기억에 50년 주담대가 농협은행을 출발로 해가지고 갑자기 은행에서 50년 주담대 상품이 나옵니다. 50년 주담대로 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적어지니까 좀 주택시장의 매수 세력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10월 달에 들어서면서
가계부채 심각하다는 보도들과 함께 가계부채 대출에 대한 걸 약간 제어를 들어가요. 근데 9월에 이미 회복을 한 90%까지 했거든요. 그 역량으로 회복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출을 못 받는 자격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다시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전고점이 90%니까 금리가 또 올라 있으니까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온 거죠. 재작년 연끌 때도 한번 수요가 몰렸었고 올해 봄부터 가을까지도 다 쏠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돈을 모아가지고 내년이나 후년에 집을 사려고 계획했던 젊은 분들조차 이번에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가능 수요들이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더 이상 사줄 사람이 뒤에 또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 30, 40 상반기 비중이 전체 거래량 중에 64%가 그분들이 샀어요. 50, 60, 70이 35%밖에 안 샀다? 특이하죠. 그 얘기는 20, 30, 40 분들 중에 요번에 살 수 있는 분은 다 샀다 이거죠. 사고 나니까 정부 정책이 10월 달부터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좀 제어를 들어가니까 대출을 껴도 살까 말까인데 대출까지 어려워지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준비된 시드머니 갖고는 현재 주택 가격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10월, 11월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전국적으로. 다시 2022, 22년 말에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더블딥 현상이라고 합니다. 민스키 모으먼트라고 한번 저 인터넷에 쳐보시면 더블딥에 대한 자세한 어떤 그림을 보실 수도 있고 설명도 들을 수 있는데 그 현상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다우닝입니다. 다우닝인데 또 하나 변수가 생겼죠, 여러분. 신생아 대출론 내년에. 그래서 그게 우리 단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2022년 말에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서 급락을 했고 금리도 또 올랐잖아요. 근데 다시 정부에서 대출을 풀어줘서 집값이 다시 상승을 했고 회복을 했고 그런데 대출을 약간 줄이니까 다시 또 하락을 시작했고 근데 내년에 또 신생아론을 풀어주면 또 올라간다라고 추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를 제가 예측해 드리면 아까 40조에다가 10조 50년 주담대를 썼으니까 50조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게 9개월 지금 유지된 거예요. 그죠? 10월부터 내려왔으니까 9개월이니까 요번에 신생아론은 26조 6천억이에요. 예산이. 한 반 정도 되죠. 9개월의 반은 단순 계산하면 4개월 반? 그러니까 4, 5개월 정도는 또 시장이 봄에 조금 받쳐줄 거예요. 그 다음은요. 만약에 또 다른 대책이 없다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갑자기 시장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차 민스키 모먼트 더블딥 데드캣 바운스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런 현상이 조금 이어진다. 왜냐하면 집을 살 사람이 돈이 모아져야 되고 금리랑 맞아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살 분이 거의 없어요, 이제. 현재 가격에. 그래서 주택 가격이 조정이 되고 정부의 대출 저금 정책이 하면 가세하면 조금 더 수요가 발생할 수는 있고 그거마저도 이미 어느 정도 소진이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은 그렇게 예전에 폭등장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시적 반등이 지역적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조정기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교보증권의 백광재 연구원, 수석 연구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 보고서를 제가 뭐 평소에 2, 3년 동안 얘기했던 내용도 들어있고 또 그분이 또 다른 팩트를 또 추가하신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견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비슷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간단히 느끼실 건 그거예요. 주택 가격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PIR, HAI 여러 개가 있어요. 피케티 인덱스. 근데 그런 지표들이 모두 다 현재 주택 가격이 고평가됐다라고 다 나오고 있어요. 그 연구 보고서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소득 증가율의 어떤 경제 성장률하고 약간 비례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고 고령화하고 또 핵심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죠. 15에서 64세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동력에 대한 전 세계의 선진국들의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데이터들을 백업해가지고 결론을 낸 거예요. 수치를 계산해서. 그 이전에도 한국은행에서도 유사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경계하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50%, 30%의 기준이
최고점 대비 50%고요. 현재 시점, 그분이 연구소 보고서를 발표한 날 시점으로 30%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견해랑 거의 비슷합니다. 금리 현상이 이제 그분은 많이 안 다뤘는데 금리의 요인을 상당히 부드럽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년에 뭐 0.25 정도 우리도 내리지 않을까라는 데이터에는 안 담았지만 그런 좀 부드러운 스탠스를 취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그분의 보고서의 타당성이 이어지는 게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 같으면 벌써 뭐 외화 자본들이 다 이탈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난리가 안 난 이유가 있죠. 금리 2%를 상쇄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나 이런 주식의 어떤 가치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 이 부분에 이제 투자한 자금들이 도리어 늘어나는 현상까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일단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린다라면 이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산업만 가지고는 연계된 것까지 한국 경제가 가기에는 좀 버겁다고 판단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한 미국의 시장금리가 지금 기준금리는 5.5지만 시장금리는 모기지론이 지금 7% 넘었거든요. 대한민국 금리가 지금 한 6%대잖아요. 우리보다 높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리스크 하나 터져가지고, 그럼 우리도 당연히 국채금리하고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쉽게 돈을 많이 풀었고 많이 대출했잖아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지불준 비율이 안전해야 되는데,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 기억하시지만 돈을 많이 풀었다가 올해 만기가 되는 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미 대출을 많이 하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용증, 은행의 차용증, 은행채라고 하죠. 은행채를 발행해서 돈을 수급해야 되는데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올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빚을 내서 대출을 하는 얘기거든요. 만기 돌아오는 걸 막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부분을 볼 때 백강제위원회 연구 보고서가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팩트들을 종합해서 나온 수치고, 그 수치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원희룡 장관이 하셨던 얘기를 기억해 보시면 딱 맞아요. PIR 지수가 지금 현재 18에서 20인데 서울 기준으로 할 때 이 수치가 12로 내려와야 좀 안정적인 주택가격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20에서 8이 빠지면 몇 프로예요? 40%예요.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견해들을 보이고 있죠? 네, 그 부분을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40분들은 전혀 감이 안 올 텐데 50, 60, 70은 가볍게 이해합니다. 이미 2번이나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10년 동안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마시고, 만약에 내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그러면 그때 조금 정신을 다시 가다듬으셔야 돼요. 예전에 그 폭등장이 일반 분들이 얘기하는 M2가, 상승론자들의 기본이 뭐예요? M2가 통화량이 늘어나면 주택가격은 상승한다. 맞죠? 맞는데 M2가 100 늘어났는데 주택가격이 200 늘어나면 너무 올라갔잖아요. 그럼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시점이라는 얘기죠, 지금이. 또 이런 얘기 하죠. 전세가가 올라가면 주택가격이 올라간다. 지금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게 소득이 받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세대출 더 높여줘가지고 좀 올라가는 거잖아요. 다 약간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부담 가능한 선을 넘어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11월, 12월에 카드 소비액이 줄고 전체 외식업의 매출이 다 줄었어요. 증가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흐름이 약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느끼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느꼈던 IMF와 글로벌 금융위의 모습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연결돼서 연구원의 보고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가 상승의 그 페이크라고 그러죠. 페이크. 가짜 상승 이런 거.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생길까요? 어렵죠.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원래 2억에 계신 분인데 전세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2억 3천이면 돌려주도 남잖아요.
2022년 1월에 서울의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 임차권 등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니까 경매를 통해 가지고 채권을 회수하려는 거예요. 경매를 붙여서 낙찰이 되면 돈이 들어올 거고 그 돈에 내가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못 돌려줄 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논리라면 임차권 등기가 줄거나 없어야겠죠. 200개보다. 지금 8월 달, 두세 달 전에 임차권 등기가 2,000건을 찍었습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10배입니다. 10배. 왜 늘죠? 9월 달, 10월 달은 좀 줄었어요. 1,800건, 1,600건으로. 그래도 8배예요. 왜 이렇게 늘죠? 그때보다? 2022년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만기가 언제예요? 2024년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가 꼭지였어요. 전세 가격이. 이분들이 지금 전세 가격이 이때 3억이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억으로 내려왔어요. 2억이 내려오는 게 저번 주 전세가 상승률 0.14%예요. 2억으로 내려온 게 2억 3천이 됐어요. 5천이 됐어요. 되게 비싼 것 같아. 근데 3억에 들었던 분은 5천이나 싸잖아요, 아직도. 돈을 돌려받아야 되죠? 근데 그 돈을 못 돌려줘요, 지금. 그래서 정부가 뭘 했어요?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잖아요. 반환 대출. 그게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계만 갖고 마치 전세, 역전세난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자꾸 단어에 D가 이상하게 붙어요. 어떻게 해요? 전세대란. 아니죠. 지금 금리가 내려간다라면 그때 높은 전세가를 받으신 분이 금리가 2%, 3%였다면 지금도 있겠죠.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2배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니까 임차권 등기가 늘잖아요. 못 돌려주니까. 이 시장이 정확한 거고, 지금 전세가 상승은 어떤 것이냐. 신축 대단지, 신혼부부들이 주 수요층이거든요. 그분들이 거기를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3억에서 2억으로 내려왔으니까 2억 5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리해서 원룸에 살던 분들이 2년 전에 원룸이 월세가 60, 70, 80이면 3억 대출 받아도 3%기 때문에 원룸 월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전세 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게 돈이 지금 얼마래요? 7, 80이 아니라 150을 내니까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전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진행되는 거니까 지금 전세가 상승이라는 건 일부 단지,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보도들이 전세가 상승 해놓고 뒤에가 뭐예요? 전세대란 걱정돼 이렇게 써요. 공포심을 자극해요. 여러분 언론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끌할 때 어땠어요? 모든 언론이 집값 이생끝 벼락거지를 도배를 해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사들이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부 지역, 일부 단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예전보단 떨어졌지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22년 꼭지보다는 전세가는 낮다. 그래서 역전세난은 계속되고 있다. 이게 정확한 기사 아닌가요? 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은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 느끼시는 거고 50, 60, 70은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기죠. 그래 옛날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올랐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날이라는 30년 전에 집을 사서 지금까지 30년을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이런 거죠. 강남 불패가 끝나고 조정이 시작되는 지점이 세 번째 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강남의 아파트의 자본시세 차익이 앞으로 더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저성장 국면이니까. 인구도 또 안 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이 뭐가 있어요? 인구가 늘고 소득이 늘고 경제성장이 받쳐줄 때, 소득도 분배가 잘 될 때, 그러면 당연히 주택가격이 오르게 돼 있죠. 다른 재화보다. 그런데 지금 우린 그런 국면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1위의 최저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시기가 대한민국에 시작됐어요. 그럼 강남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겠죠. 대체지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입지에 조건에 그런 환경들이 서울 시내도 지금 거기가 최고잖아요. 근데 지금 마포로 좀 옮겨오고 있잖아요.
근데 마포도 덩달아서 업이 돼 있어요. 그럼 현재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다들 하셨는데 상승기에는 강남에 경매가 없습니다. 근데 하락기에는 경매가 늘어나요. 그럼 불편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결론이 난 거예요. 뭐냐? 주식시장하고 똑같아요. 주식시장은 하루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사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팔아야 되는데 세금이 많아서 주로 2년 뒤에 팔아요. 텀이. 그 텀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비싸게 사면 손해보잖아요. 강남 집값이 현재 비싼지 싼지 알아야겠죠. 그게 말씀드린 임대 수익률의 개념인데 주택가격이 높아지면 수익률은 작아지죠. 내가 1,000원을 투자했는데 100원의 수익이 있으면 10%잖아요. 근데 1,000원을 투자했는데 10원이면 1%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걸 팔고 은행으로 옮기겠죠. 근데 그동안은 대한민국이 쭉 발전하니까 자본시세 차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만 볼 때 현재 서울의 강남 4구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4%예요. 그럼 20몇 억을 여러분 1.4%에 두고 있을 바보가 많을까요?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팔려고 내놓겠죠?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회복을 하는데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매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역대 최대로. 근데 사는 사람은 어때요? 아까 거래량 줄었다 그랬잖아요, 도리어. 그러면 시장이 보이시잖아요. 강남도 못 버틸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조정은 분명히 올 거예요, 강남도. 경매고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조정이 와서 정상적인 가격이나 심리적으로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주택을 마련하든지 투자를 하시든지 하는 게 현명하잖아요. 강남 불패는 무협지에서 하는 얘기다. 강남도 미분양 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강남의 송파 플래티넘이라는 곳은 미분양이 났었고 지금도 안 팔려서 팔고 있다. 이 팩트를 무시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강남도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구나. 그렇다면 조정기에 나의 내 집 마련이든 매도 타임이든 자산 증가나 자산 관리 차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재고하셔가지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양책이 한번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상승 회복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비판을 받기 시작했죠. 어떤 비판? 이 비싼 집을 대출 내서 왜 젊은이들한테 매기냐. 일부에서는 젊은이들한테 좋은 기회나라고 받아들이는데 실제 시장을 들여다보면 대출 받는 분들의 80에서 70%가 투기 심리가 많아요. 특히 2030, 40이. 이 내 집 마련에 실수요자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야지 투자 수요가 같이 가야지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지금은 그들만의 리그처럼 약간 변질되고 있어요. 청년층에도 고소득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막 2개, 3개씩 해요. 대한민국 서울의 70%가 연봉 7천 이하예요. 집값이 10억이면 대출받아서 이 고금리에 못 사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확대 정책을 썼죠. 그건 정책금리를 넣어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정부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빌렸어 113조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죠. 또 세수 펑크 50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국가를 운영할 돈이 모자른데 왜 대출하는데 자꾸 쓰죠? 그러니까 비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판을 무릅쓰고 우리가 경제 시스템에서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위험하니까 작년에는 명분이 좋았잖아요. 건설사들이 약간 도산 위기가 있으니까 지원하고 수요를 확충한다는 얘기에서는 맞아요. 그죠? 연착륙을 위해서. 근데 지금 연착륙이 아니라 도리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 와중에 빚어지는 경제 현상이 어떤 상황이냐. 트리플 감소라는 뉴스 요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생산 설비도 줄면 앞에 미래는 어때요, 여러분? 소득이 늘어요? 안 늘죠. 소비가 줄면 설비 투자를 늘려봤자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비 투자 줄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가 왜 줄죠? 예전에는 우리가 집값이 안 높을 때 대출을 이만큼 안 받았고 이자를 그만큼 안 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다 썼어요? 커피를 마실 때 조금 더 비싼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영화를 2편 더 볼 수도 있고 소비 활동이
위축되잖아요. 쓸 돈이 없으니까. 이자로 자꾸 나가니까. 근데 그 임계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서가 많아요. GDP 대비 가계부채 보도 들으셨잖아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을 넘으면 영락없이 선진국들이 다 버블 터졌습니다. 그 선진국들이 내온 결론이 뭐냐. 80%를 넘어도 위험하다. 70%가 안전하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근데 대한민국 몇이에요? 108이에요, 108. 지금 줄어서 한 104 됐고. 그러니까 세계 1등인 거예요. 뭐가? 빚이 이렇게 많은데 빚으로 떠받친 집 때문에 그럼 정부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아, 이게 앞으로 국가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되고 역사에는 어떻게 남을까요? 돈을 펑펑 써가지고 나라가 망한 그런 모습으로 연출될 수도 있어요. 이자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내수를 살리고 내수를 살려야 산업이 살고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애도 낳고가 자연순환이 되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모르겠습니까? 알기는 알았지만 아직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가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사무총장이 왔었잖아요. 내한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기자회견했어요. 그때 대놓고 얘기했어요. 집값 낮추세요라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IMF와 OECD도 다 경고했죠. 또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에 일면에 떴었잖아요. 한국, 일본 닮아가. 거기다 한국은 전세 대출이라는 빚까지 있어서 더 위험할 수 있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에서 이런 과정을 겪은 나라들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위험한 거예요. 그럼 정부가 이 위험한 걸 무릅쓰고 계속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늘리면 바깥에서 뭐라고 보겠어요? 뭐 쉬운 예로 이거죠. 쟤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펑펑 써도 되냐? 쟤 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멀리 하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또 올라요. 물가가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소비가 줄어요.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더 이상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쓰기에는 환경이 너무 안 받쳐줍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10월 제가 5일로 기억해요. 5일부터 갑자기 F4라고 그러죠. 금융 수장들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또 한국은행장 동시에 갑자기 뭐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서 그러면서 나온 뉴스가 뭐죠, 여러분? 스트레스 DSR 12월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전세도 DSR 해야 된다. 능력이 있는 손에 빌려줘야지 자꾸 주면 이게 펌핑만 된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더 이상 건설회사를 위한 정책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건설회사, 아니 자영업자분들 망하는 거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청년들 영끌한 거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왜 건설사만 해주지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면 정부는 조금 비판을 받겠죠?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사실 못하죠. 끝나면 또 약간의 오버슈팅을 할 수 있지만 제한적이겠죠. 왜? 통화정책국인 한국은행이나 다들 위험하다고 다 데이터가 나온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책상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행여나 정부가 또 대출 풀어주면 집값 다시 칠 거야. 그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착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또 금리 인하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5%, 5.5인데 3.5인데 미국이 1% 내린다고 우리가 내릴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서 자산관리 대처하시는 게 현명한 대처 방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선거용으로 나왔다가 그 법은 사라지고 이름이 바뀌었죠.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그 자체가 급조된 법이라는 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니까 2기 신도시가 우리는 이렇게 되고 0기 신도시라고 저는 부르는데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지은 게 목동, 상계동, 압구정 이쪽이에요. 그럼 우리는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그러면 급조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걸 인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급조됐지만 트렌드, 현재 패러다임이랑 약간 맞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고쳐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오래됐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녹물이 나온다는 뉴스 많이 드셨잖아요. 녹물이 왜 나올까요? 배관이 녹물이 나오는 쇠로 만든 강관이에요. 강철할 때 강차 써서. 근데 그게 이 1기 신도시에는 다 강관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그 뒤에 2000년부터는요,
1990년대 중반 후반부터는 동관을 쓰기 시작해요. 구리동자를 써서. 동은 녹슬질 않아요. 그 녹물이 안 나와요. 지금은 PVC를 써요. 반영구적. 그때 계신 분들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단지들은 과감하게 그 배관들을 다 바꿔요. 돈이 좀 많이 들죠. 근데 그때 지은 집들은 코어라 그래서 배관과 가스관과 이런 것들이 막 따로따로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위해서 다 뜯기에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부자 동네는 할 수 있었겠죠. 여기다 추가적인 게 하나 문제가 또 생겨요. 주차 문제가 갑자기 그걸 세울 때는 차 한 대가 가지는 게 목표고 꿈인 시절이에요. 지금 뭐 한 집에 세네 대씩 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30년 전에. 그때 주차장 대수가 한 대가 있으면 넓은 아파트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차가 되니까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는 주차 문제와 배관 문제 빼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도시입니다. 콘크리트는 수명이 100년입니다, 여러분. 100년이에요, 100년. 20년, 30년. 그래서 예전엔 재건축이 40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산업하고 이 AI, 지능, 스마트 이런 게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 10년 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품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핸드폰도 차이가 심하잖아요. 짧은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도로와 학교와 보행시설과 뭐 파출소 이건 너무 완벽해요. 왜? 이걸 지을 때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 도시계획 이론을 다 들여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부신다? 계획도시인데? 그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거예요. 건물만 부시고 새로 짓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현재 상태의 인구수에 맞게 도로폭이 다 정해져 있어요. 건물만 다 지면 여전히 쾌적해. 그럼 완벽한 신도시예요. 그죠? 그게 도정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의해서 30년이 지나면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는 기본이 돼요. 기준이 돼요.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재건축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온 거예요. 저건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냥 놔둬도 알아서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딴 도시들이 와 하니까 이름이 바뀌어 노후계획 도시로 됐잖아요. 그러면 그 법안을 들어가 보면 노후계획 도시 정비의 정의에 대해서 딱 나와요. 그러면 느낌을 들어보면 싹 부시고 새로 질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리모델링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나오기 전에 모든 아파트들이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었고 리모델링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조합장도 있는데도 많아요. 근데 법이 나오니까 일단 스톱했어요. 주민들이 왜?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올려주는 게 아니라 선도 지역만 올려줘요. 500%를. 마치 500% 다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럼 닭장이 돼버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포퓰리즘으로 쭉 갔다가 보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이주단지를 만들어? 그러면 이주단지로 이사 갔다가 3년 뒤에 다시 온다? 그렇게 쉬울까? 거기에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철역에서 직장이랑 거리 시간제에서 딱 그 집에 살 텐데 갑자기 한 20, 30분 더 간다?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말이 나오죠. 이주단지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느 지역은 500%를 주고 어디는 300%를 주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겠죠. 이것도 난감해요. 그죠? 블록별로 이제 개발을 그랬거든요. 왜? 지금처럼 말씀대로 싹 이쁘게 하려면 따로따로 하면 안 되니까 10개 단지나 뭐 8개, 12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쁘게 해야지 좀 모양은 나오잖아요. 그럼 그 10개 단지들이 다 입장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과정에서 필수가 뭐예요? 자기 재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분양가가 있으면 차익을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물을 팔아가지고 돈이 나오면 안 내도 될 수 있고 모자르면 추가 부담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집은 1억을 쳐주는데 저 옆집은 2억을 쳐주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요, 안 나요? 한 단지에서도 여러분 음마아파트라고 아시잖아요. 거기서도 상가분들이 우리도 집 줘 이러니까 못 줘 이래서 싸우다가 40년 흐른 거 아닙니까? 그 40년이 한 단지에서도 벌어지는데 10개 단지가 뜻이 찰떡궁합처럼 딱 맞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이주 단지를 갖다가 짓는데 최소한 5년은 걸리잖아요. 그죠? 암만 빨리 해도. 그럼 이런 블록이 10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못 부시니까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몇 년이에요? 10개가 있으면, 블럭이 10개가 있으면 곱하기 50이에요. 그러면 저 끝에 되는 단지는 50년 뒤에 짓겠어요? 아니면 지금 재건축하고 싶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내용들을 제가 특별법 작년에 나오자마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 믿다가 지금은 좀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한 20가지가 정리가 돼 있어요. 문제점이. 리모델을 하다가 다 스톱을 했어. 특별법이 통과되길 바라면서. 통과를 돼가지고 법안 내용을 딱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 없냐. 정의에 뭐라고 돼 있냐. 이 지역은 어떻게 한다가 1번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2번 리모델링법에 의한 지원, 3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선도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란 것만 들어갔지 예전에 하던 건 그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엉망진창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하자. 그러면 하다 보면 저 집이 2억인데 여기 1억이라고 싸우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1억이 여기 맞아. 위치가 틀리고. 그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의견이 통일되는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다 사인하고 하면은 편한데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 부분도 아셔야 되는데 전 세계가 물론 용적률을 올리면서 정부에서 돈을 좀 아끼고자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것들은 누가 놔야 되죠? 정부에서 놔야 되죠. 그 돈을 이 올리면서 올리는 용적률 올리면 벌어들인 게 더 늘잖아요. 그 돈을 좋은 말로 기부채다, 나쁜 말로 국민들의 그 돈을 뺏어서 도로 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대한민국은 국민들 재산을 갖고 도로 공사를 하냐. 특히 재건축 재개발. 아니 그동안 도시정비기금이라고 돈 모아놓은 거 그런 걸 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공무원들이 뭐 하는 게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할 일에 국가가 투입해야 될 재원을 민간인들의 재산을 높여주는 걸로 해가지고 주거 환경은 나빠지는데 거기서 돈이 더 나오면 그 돈의 일부를 갖다 도로 깔고 하는데 쓰는 거, 생색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먼저 되는 지역은 제가 축하드릴게요. 선정되는. 나머지 지역은 축하드릴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 입장, 내 집 마련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길 내가 투자를 하면 10년 안에 재건축해서 집을 받겠지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후순위는 얼마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현재 재건축을 진행되고 있는 곳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모든 현장들이 통과되기 한 2달 전부터 법 내용 원안을 보더니 아, 그냥 우린 재건축 돌격 앞으로, 그동안 스톱했던 거 리모델링도 스톱했다가 법 내용을 보니까 알맹이가 없으니까 돌격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혼재됐죠, 여러분? 정부도 약간 난감할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갑자기 서로 손뼉 치면서 통과한 게 웃기잖아요. 뜻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법안 통과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원했다라면 앞으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다 단지마다 지원해 주겠다가 정답이에요. 제가 볼 때. 그죠? 기반시설 할 때 도와주고. 그러면은 굳이 용적률을 안 올리고 쾌적한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면 이쁜 도시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느꼈던 그 정보를 가지고 기득권과 정치인들, LH 일부 직원들이 먼저 이런 형태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이 산지가 70%이고 환경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싱가포르랑 비교할게요. 홍콩이나. 환경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주거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주거가 더 급선무라고 봐요. 최대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주택을 공급해주고 우리 또 교통기술이 지금 뭐 GTX 나오는 것처럼 KTX도 나왔고요. 마음만 정부가 먹으면 요새 뭐 세간에 많이 나오는 양평고속도로 2조도 안 되고요. 예산이. 용서고속도로라고 있죠. 용인에서 서울 딱 뚫린 거. 그거 1조 2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막 몇십조 어디 쓰잖아요. 그죠? 그거 마음 먹고 10조만 들이면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우리 다니시다 보면 서울
인접한 근교에 빈 땅들 많잖아요. 풀어주고 도로 빡빡 놔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철 놔주고. 그러면 주택가격 이 평준화가 안정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집이 많아지면 싸지니까. 그리고 교통 그 생각을 왜 안 하죠? 그 관점에서 그린벨트 푸는 거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풀어서 거기다도 쓸데없이 뭐 운동장 짓고 무슨 뭐 테마 이런 거 지면 이건 나쁜 짓이고요. 제가 볼 땐 주택 공급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단지 교통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발표를. 그냥 풀기만 하면 먼저 움직이는 기득권과 투기권들만 또 시세 차익을 높이면 또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물론 발표하면서 이제 규제를 하겠지만 규제하기 전에 이미 또 정보가 새가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약제도는 국가가 허그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건설회사나 시행사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능력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없어서 박정희 정부 때 자금의 순환을 하고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여러 번 실패하다가 정착된 게 청약제도입니다. 청약제도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돈을 내면 그 돈이 시드머니가 돼서 한 현장에 할 때 이 시드머니가 중도금 대출도 주고 이걸 해주는 형태가 이어지는 형태인 거예요. 인구가 늘어날 시절이니까 청약 저축이 계속 늘면 돈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현장이 공사를 지면 건설회사가 땅 살 돈까지는 없어. 그죠? 개개인의 지불. 그러니까 시작할 때 조합원들 주고 일반 분양할 때 그 돈을 지을 돈이 사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나라에서 일단 보증을 서주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믿고 분양을 받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무주택자와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보급률을 높이고 윈윈으로 가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무주택자의 주택을 만들어주는 게 1번입니다. 근데 지금 실거주 의무를 그러면 기본 아닌가요? 기본인데 부동산이 투자 상품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논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논리는 언제 나오는 것이냐? 국가가 위기에 빠졌어요. 만약에 다 공사를 짓고 준비하고 하다 빠졌어요. 그러면 정부도 돈이 막 조금 막 유동성이 없고 공사하는 분들도 뭐 월급 주고 뭐 이러고 돈을 계속 유동해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집이 팔려줘야 계속 이게 이어지잖아요. 팔려서 돈이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조금 시스템의 위기가 발생하잖아요. 이때 국가가 위기일 때 본의 아니게 자의적인 게 아니라 외부 충격과 경제 문제로 인해서 주택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자들이요. 내가 거기서 들어가지 않을 건데 집을 왜 사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개념에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임대사업자 제도고, 그죠? 두 개가 좋은 뜻으로 나온 거예요. 뭘 위해서? 국가가 위기일 때 돈 있는 여러분들이 집을 사셔서 세금을 많이 안 매길 테니 수익이 나도록 해줄 테니 이 긴급한 유동성 부족을 같이 갑시다라는 암묵적인 대화가 있는 거예요. 국민과 정부 간에. 그죠? 그럼 돈 있는 분들이 그래. 분명히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다시 발전하고 주택가격이 오를 테니까 세금도 안 받는데 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급락했던 게 회복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찾아갈 수 있고 그렇죠? 그때 분위기는 외세 침입이랑 비슷한 IMF였어요. 그죠? 물론 뭐 일부 기업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생긴 것도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변질돼서 주택시장이 지금 붕괴되지도 않았고 미친 집값이 지금 조정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일종의 코스프레죠. 위기로 빠질 것 같으니까 던진 건데 그러면 회복을 했으면 걷어들여야죠. 투기 조짐이 있으면 뺀다 그랬잖아요. 조절하고. 그런데 투기 조짐이 있잖아요. 청약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판이 됐는데 미계약이 30-40%. 왜죠? 로얄층이 아니거든. 빼서 재당첨 제한을 쓰니까 또 할 수 있어. 왜 하죠? 실거주무 폐지가 없으니까 전국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청약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투기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면 어떻게 돼요?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겠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실거주무 폐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분양가가 올라가지고 시장이 좋아져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올인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너무 높으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2년 뒤에 어떻게 될 거예요? 다 팔려고 막 하고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까. 그때 그 벌어질 리스크를 누가 감당할 겁니까? 실제로 여러분 2009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정책을 비슷하게 썼어요. 어디에 지방에 한해서 지방이 못 차고 올라오니까. 서울은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 양도세 한시적 감면과 실거주 의무가 기본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서울에 적용을 해요? 이거는 조금 원래 의미와 국가 국민을 위한 제도의 어떤 틀과 약간은 갭이 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집을 살려면 분양을 받아서 전세를 놓고 그동안 돈을 모아서 전세 내보낼 돈까지 되면 들어가겠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런 논리라면 국토부와 정부는 전매 제한을 묶었어야죠. 전매 제한을 묶고 실거주 의무 폐지하면 그 논리가 맞죠, 여러분. 말은 거주 제한하면서 나중에 거주 안 하고 팔아먹을 건데 이게 논리가 부딪히니까 야당에서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으니까 이것마저 자기들이 동의하면 진보라는 정당이 가짜 정당의 어떤 오명을 쓸까봐 했을까 아니면 진정으로 했을까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제가 볼 땐 제한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방에 대해서 지방 경제가 좀 타격을 받을 거 이런 적이 있다라면 거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기니까 있는 분들이 가서 유동성을 확보해 주고 경제가 좀 나아지고 소득이 받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아닐까. 뜬금없이 그냥 온 나라가 실거주 의무 폐지하면 투기판하자는 얘기니까 저는 그건 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네, 내 집 마련과 투자가 같이 겸비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싶어 하는 게 모든 분들의 어떤 로망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경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계신데요. 이렇게 부동산이 약간 침체, 둔화기 때는 이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경매의 좋은 시점이 다가오는 시작점입니다. 바닥이라는 지점이 가는 도중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사이에 경매주택의 가격은 일반 시장 가격보다 한 20에서 30% 좀 쌉니다. 특히 하락기에는 심하면 30, 40% 저렴합니다. 지금은 경매를 많이 했던 분들의 전유물이지만 지금 정보가 많이 오픈돼서 누구나 뭐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하고 쉽다고 판단하고 들어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근데 어렵지만 그 경매를 통해서 발생하는 차익이 있잖아요. 단위가 1억여개예요. 최소 뭐 일주일 한 달은 해서 그 수익을 향유할 자격이 있는 거지. 그냥 뭐 여기 찔끔 유튜브 보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공부하고 시고 나면 경매 물건이 어떤 것이 안전한 건지, 어떤 것들이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복잡한 거는 경매 대리인제도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대신 경매 시장에 갈 수가 있어요. 그 동네 부동산 중에 공인중개사분 중에 뭐 20, 30년 하신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이 경매 대리인이다. 그럼 믿을만 하잖아요. 그게 더 안전할 거고. 그런데 그것도 아깝거나 내가 계속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은 물론 앞으로도 하고 싶다 이러면 경매를 공부하시는 게 낫겠죠. 뭐 경매학원 비싼 데 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유튜브만 보셔도 80%는 된 거예요. 그리고 경매 법정에 가셔서 이렇게 하는 거 구경 3번만 꼭 하십시오. 거짓말같이 경매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는 게 경매장의 모습입니다. 처음만 어렵지 다만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라서 단어들이 좀 한자화돼 있어서 좀 어렵지만 조금만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바르는 방법도 있고요. 또 보류지라고 있어요. 조합에서 보류지라고 해서 그 예비로 분양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 사업이 정산될 쯤에 다시 분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경과가 됐잖아요. 그럼 주택 가격이 조금 저렴할 때 분양한 거면은 시간이 흘러서 올라갔는데 여전히 저렴해요. 그죠? 그때 그런 것들은 입찰을 이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똑똑한 분들은 그 공고를 뭐 관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체크하는 데 찾아가지고 거기만 가시는 분도 계세요. 뭐 특별한 세계인데 그게 좀 저렴해 가지고 근데 요새는 또 언론에 많이 자주 나와요. 뭐 무슨 아파트 보류지 2채 로또 이래 가지고 그런 거 그냥 달라붙여서 하시면 되면은 그게 정말 도움이 되실 거고 경매는 하여간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공부하시면 내 집 마련과 투자의 두 마리를 함께 잡을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 얘기는 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지만
내가 분명히 어디서 돈을 받을 게 있어요. 지금 없어. 근데 소득은 안 돼. 대출 조건이 안 돼. 그러면 이 경매가 딱입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DSR을 안 봅니다. 대출 제한이 약간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돈 벌 계획 있고 충분할 때 그러면은 그걸 활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지금 사고 싶은데 그 지역에 기존 주택이 난 대출이 안 돼. 살 수가 없어. 근데 아기가 방을 얻어야 돼서 꼭 사야겠어. 그러면 경매시장 두드리면 되겠죠. 대출의 제약이 좀 완화돼 있으니까 뭐 이런 방안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 인구가 늘고 증가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과 약간 비교를 해보시면 젊은 층의 인구가 60, 70%이면 그 나라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성장합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80년대, 90년대 그랬고 그런 나라들이 동남아에 꽤 있어요. 또 저쪽 남미 쪽에도 있습니다. 있고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보다 출산율이 유지가 돼서 이 젊은 층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 나라들도 약간 펌핑이 돼가지고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올라 있는데 우리가 IMF 때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에 안에 있는 여력이 한 1,000원밖에 없고 외국 사람은 10,000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동성을 겪어가지고 1,000원짜리가 막 헐값에 막 나둥기 시작했어요. 근데 10,000원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가볍게 사겠죠? 그런 것처럼 동남아 위기가 터진다. 그럼 돈 들고 가서 사야겠죠. 근데 조심하시겠습니다. 동남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산 국가가 좀 많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해외 부동산은. 제도가 완비된 데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근데 제가 동남아를 왜 말씀드리냐면 해외 부동산의 어떤 나라들마다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약간 지금 어렵지만 또 5년, 10년 안에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자리를. 예를 들어서 터키가 최근에 왜 리라가 폭락했었잖아요. 그때 제 아는 지인들은 바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거기에 유명한 무슨 모피 뭐 이런 것들 그것만 해도 뭐 항공비가 나오고 얼떨결에 막 집도 하나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떨결에. 그래서 그때 똑똑한 분들은 가가지고 매입을 하더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그 뛰어난 그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 부동산 현장들이 우리가 보는 시각보다 난 투자에 대한 대상이나 레버리지의 개념이 우리보다 투철하지 못해요. 우린 전세 레버리지부터 여러 가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툴이 많잖아요. DNA가. 그러니까 외국 가서 보면 딱딱 보여요. 그러니까 투자할 능력도 있고 투자할 기회도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동남아는 지금은 아니고요. 동남아도 지금 이제 개방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 IMF 때 겪었던 국제 배상제도 있잖아요. 외국인이 투자를 했을 때 공산국가는 필요 없어 나가 이러면 쫓겨나지만 돈 못 잡고 국제 배상제도에 가입이 돼 있으면 함부로 못 해요. 미국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안 좋게 보면 어떻게 돼요? 미운털 박히면 그 나라 경제 폭락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동남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아마 5년 안에는 어떤 뉴스가 나올 겁니다. 어떤 나라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허용 뭐 이런 단어. 이때 날아가셔도 되고 미리 공부하셨다가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남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쪽도 경제 변동성이 좀 심한 나라들이 좀 많거든요. 그 한인의 좋은 분들과 잘 연결만 되면 외국에 있는 재산도 우리가 부산에 있어도 자주 안 가잖아요. 3년에 한 번 가고 뭐 이럴 거예요. 투자하는 분들. 뭐 그런 개념에서 외국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멀어도 내가 마음 먹으면 갈 수 있고 그러면 그 비행기 싹을 충분히 상세하고도 차익이 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셔가지고 해외의 어떤 변동 사항을 뉴스를 보시다가 어느 나라가 힘들다. 근데 경제나 제도는 완벽해서 투자해도 나중에 뺏기지 않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투자 대상이겠죠. 그런 해안이 필요하고 실제로 서울에 우리나라의 그 VIP들 뭐 하는 그 뭐 이런 데들 많잖아요. 자산운용이라 가지고 VIP들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은 재작년부터 벌써 해외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서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장기적으로 해외 부동산이 새로운 부동산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 우리 예전에 유행했었잖아요. 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회원권식으로
지금 호주에 만약에 여행을 하신다 그러면 3억에서 3억 5천, 4억이면 약간 시내에서 거리는 있지만 뭐 수영장 딸리고 뭐 어마어마한 집들 좋은 거 되게 많습니다. 지금 호주가 약간 조정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풀장 딸리고 이런 것들이 시내는 되게 비싸요. 시내는 비싼데 바로 조금만 뭐 2, 30분만 가도 30분만 가도 주택 가격이 엄청 저렴한 것들이 좋은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시면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유튜브에서 검은 머리 한국인 미국에서 공인중개사라거나 부동산 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왜? 미국 주택 가격이 쭉 내려갔는데 사두면 돈이 돼요. 왜? 미국은 우리처럼 저출산이 아니에요. 그거를 볼 줄 아니까 오는 거예요. 미국은 한번 심리가 낮아지니까 살 사람이 주니까 영업할 수 있는 게 줄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이 돈이 많거든. 근데 한국 사람이 이걸 샀을 때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자신 있으니까 오겠죠. 비행기사 들어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제가 미국에 있던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한국에 살다 갔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 살 때 그러면 공동으로 살 수 있잖아요. 10분이 친구가 있으면 뭐 10명에서 3천씩 되면 3억짜리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마당 있고 풀장 있고 근데 3억이다 하면 살만하죠. 사가지고 평소에는 렌트 놓고 딱 뭐 여행 가는 시기에는 이렇게 집을 빌리는 뭐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동하는 것도 좋은 혼자 하기 버거우시면 방법이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데 조금 그러시면 지금이 미국 주택 가격이 한 번 더 내려앉을 거거든요. 그때가 약간의 투자 기회가 되잖아요. 미국은 이제 투자 보호 제도가 잘 돼 있어서 투자 수익이 나면 다 충분히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환율이 그 대신 좀 비싸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환율이 낮아지면 10억에 살 거 9억에 사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이 보시면서 접하시면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약간 내 집 마련의 목적이 좀 많으신 비중 하에서 영끌 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분들은 쉽게 집을 포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약간 투기성을 갖고 조금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가족의 생계를 책임 안 지는데도 그냥 자기가 투자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 이분들은 사실 뭐 제가 조언 드릴 게 없고요. 알아서 잘 하실 거고, 투자나 자본 차익의 목적이 아니라 10년 동안 집값이 오르고 어느 날 되니까 아기를 낳게 되고 애가 초등학교를 입학한다든지 이럴 때는 더 이상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불안감을 방치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영끌 하셔가지고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그 자녀분이나 이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영끌 하신 분들은 최대한 저는 버티는 걸 일단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정부가 영끌을 지원하는 게 사실 자본주의 논리에 어긋나지만, 정부가 영끌한 세대 중에 제가 드린 그 세대들, 자본 차익의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사신 분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도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은 해체가 되면 사회적 병이 더 들어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어려우니까 이자를 유예할 수가 있겠죠. 정부가 일단 내주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건전한 직장에 계신데 지금 유동성을 못 견디는 거잖아요. 탕감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자가 못 버티는 원리금 상환액이 2, 300이라서 못 300이라서 못 버틴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 주면 버틸 수는 있잖아요. 그런 어떤 지원책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는 없고 대환대출 이런 것만 좀 있었잖아요.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 집을 산 목적이 말씀대로 실거주 행복을 위해서 샀는데 부담이 너무 돼서 가장의 그 모습을 지키려고 부인까지도 일을 나가시고 이런 상황이 됐다면, 행복을 위한 수단이 역전이 돼서 나를 짓누른 상황이 되면 행복이 도리어 지켜지지 못하고 불행한 사태로 가는 씨앗이 됩니다. 자꾸 힘들게 되면 서로 안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결론을 말하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 가족에 서로 신뢰가 있어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가시면 되지만, 부부간이나 자식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지 않다면 이거는 저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금리 무작정 버텨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벌써 들어간 도 계실 거고 비싸게 샀어요. 만약에
비싸게 산 범위가 작다고 가정할게요. 비슷비슷해요. 지금 90%인데 90% 샀는데 내려갔다가 90%가 됐어요. 근데 이자 때문에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정리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정리를 하고 이자를 그러면 2년 동안 안 내요. 2년 뒤 시장이 어떨지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보다 더 올라갈까? 저는 좀 아니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2년 동안 내가 이자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갚고 시장이 어느 수준이 되면 나는 본전이 되는 것도 아실 거고 10%가 남는 것도 아실 거고 여전히 10%가 마이너스네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리하는 게 난지 버티는 게 난지가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딱 3개 곱하기 3개예요. 올라갈 때 유지될 때 내려갈 때 3개 시나리오 놓고 내가 1년을 버틸 때 2년을 버틸 때 3년을 버틸 때 돈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9개가 그죠. 9개를 딱 보니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이 100% 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은 건 뭐냐? 과감한 실행입니다. 실행하시면 이자에 치여가지고 못 산다는 얘기가 여기에 해당돼요. 잘못 계산하시면 정말 이자에 치이시다가 3년 뒤까지 못 버티시면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하면 지금 정리한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사이도 좋고 전혀 문제가 없이 버틸 수 있어. 서로 신뢰가 있고. 그러면 3년 뒤에 5%가 내려가도 10%가 내려가도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지만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사업 잘하시면 되니까 이런 텀을 두시고 자신의 소득 앞으로의 계획과 맞추셔가지고 냉정하게 하루 앉으셔가지고 넷플릭스 보지 마시고 하루 동안 그 9가지 쉽잖아요. 1년, 2년, 3년 10% 인상, 10% 하락 유지될 때 내가 내는 돈 딱 나오잖아요. 뭐 엑셀로 하시면 바로 나오죠. 그렇게 한번 딱 하면 기준이 딱 생깁니다. 기준이. 내가 연끌을 계속하는 게 낫겠다. 내가 연끌을 지금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헷갈린다. 헷갈리면 다시 한번 또 해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답은 나오실 거라고 보고 무리하게 연끌한 솔로들이 또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뭐 과감하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 저는 작년에 다 정리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90% 회복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 다 정리한다고 가정하면 물건이 많이 나오겠죠? 싸게. 그럼 집값이 어떻게 돼요?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가 싸게 팔지만 내가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크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대해서 물론 다 안 팔면 집값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좀 파는 분위기잖아요. 뭐 이런 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솔로이신 분들은 흐름에 순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시면 큰 뭐 무리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주식초등학교인데 저도 부동산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게 된 어떤 상태가 됐는데요. 지내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드린 말씀의 연장선인데요. 부동산을 접하고 내 집 마련하고 투자하는 것이 목적이 행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갭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샀잖아요. 그 중에 어느 분들은 이혼을 하거나 헤어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행복하지 않게 된 거죠. 돈 때문에. 그것도 어느 분들은 집 살 시기를 놓쳐가지고 또 영끌을 해가지고 저녁마다 서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힘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부정적인 마인드가 되고 결국은 좀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그거죠. 우리가 집이라는 것, 부동산을 대하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원래 자기의 목적을 잃으시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종종 보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욕심은 줄이고 불만은 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늘리시면서 부동산도 똑같아요. 사실 때 수익에 대한 욕심 줄이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삶의 목적이 행복한 거고 가족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1번 두시고 그 다음이 부동산이구나라는 의식을 굳건히 시키시면 제가 볼 땐 앞으로 살아나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마 성공 투자, 성공 부자 되실 거를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